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목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안에서 좀 잘 살아내는 새로운 방식.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완전히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금은 유지불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적으로는. 단 이제 우리의 정책이라는 게 그 고갈이 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좀 안정화시키는 방식들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고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좀 문제라고 하니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촬영하기 전에 잠깐 또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한국만의 뭐 그런 이상 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다른 나라들도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선 초저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초자가 붙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징후가 되겠죠. 네. 이제 전체적인 아마 글로벌 단위에서의 인구 변화, 구조 변화도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출생이라는 이슈가 한국이 유독 굉장히 심하고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견인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세계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1등인가요? 예, 뭐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례가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2.1명을 인구 유지선 혹은 인구 대체선, 그러니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엄빠 밑에서 둘이가 나오면 계속 둘둘둘 가니까 이제 최소한의 유지는 되는 거니까. 0.1명은 뭐 교통사고나 뭐 그렇습니다. 질병 이런 자녀가 거죠? 네. 이제 30대 정도까지 갈 때까지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까지 0.1을 더해서 2.1명이 인구 유지선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해요. 네. 근데 아쉽게도 83년 시점이면 여전히 출산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썼던 시점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때 사실은 그 속도를 좀 멈추고 정책을 조금 전환했으면 약간 떨어지는 기울기를 좀 잡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정책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읍시다 하는 이제 출산 장려로 넘어가는 거는 무려 20년 후죠. 네. 2004년 5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대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20년이 됐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경제 현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환시키는 거 이른바 추세 전환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특히 소위 출생처럼 굉장히 다각적이고 고차원의 변수들이 개입되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조정한다고 이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경제적 현상이라면 그나마 정책은 단순하다. 네,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이슈만 좀 해결해 주면 그래도 이제 하이 리스크한 선택이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게 좀 양호해질 텐데 이 경작적 현상이 아니라 소위 심리 혹은 문화 인식적인 상황까지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건 사실은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도달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간 거 아닌가요? 마인드가 좀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한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 현상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큰 이제 한계죠. 장벽이 되는 게 우리 주거 이슈 그리고 고용 이슈, 일자리, 집과 일자리의 이슈인데 여기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출산율이 좀 좋아질 것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된 징조도 없고요. 근데 개선된다 할지언정 인생 전체에 걸쳐 있는 다양성에 대한 문화들 이게 익숙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과연 조건이 완비된다고 출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환경이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 우리 인구론에서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넉넉해지면 출산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멜스스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만 깨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먹혀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늦었다. 그리고 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패배감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방위적인 어떤 전환 구조와 관련돼 있는 인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은 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에 뭐 출생아 수도 조금 늘었고 뭐 결혼도 좀 늘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약간 뭐 반등을 한 건가? 뭐 그리고 정책이 좀 먹혔나?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막 갑론을박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의 요 약간 출산율 늘어난 건 맞나요? 일단 뭐 통계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네. 우리 출산율 2024년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거의 아마 될 것 같은데 0.75명으로 아마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전 연도가 0.72였으니까 1년 사이에 0.03이 늘었죠.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 특히나 최근 한 20년 동안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네. 아마 정치적인 혼란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로 아마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좀 활용이 될 텐데. 여하튼 뭐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왜 늘었냐를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책의 결과인지 네.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건 통계의 그 소위 빈틈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그 사전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 같은 혼인 건수죠. 네. 왜냐하면 혼인을 해야 출산이 나오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건 한국만의 상식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출산율을 좀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과거의 5년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좀 고위다, 중위다, 저위다 이렇게 늘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올해의 혼인 건수를 보면 내년에 출산율이 좀 늘어난다, 줄어든다를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이윤즉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혼인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혼인이 왜 늘었을까 또 봐야 되겠죠. 최근에 결혼식장 많이 안 가십니까? 이제 확실히 예. 많이들 가요. 네. 왜냐하면 과거 한 4년 동안 결혼식장 잘 안 갔거든요. 결국 코로나 때문에 소위 집단적인 의사 이 행위들 특히나 이제 관혼상제 같은 것들은 많이 제한이 됐죠. 그래서 이제 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려고 하는 동기들이 한 4년 동안에 좀 축적이 됐던 거예요. 그게 재작년부터 좀 풀리면서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긴가민가 싶으니까 이제 바로 결정은 못하고 아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혼인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전에 한 그 19만 건 정도 수준에서 작년 한 22만 건, 그러니까 한 3만 건 가까이 늘었죠. 통계상 놓고 봐도 한 10% 20%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결국 이거는 이제 통계의 그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이게 계속될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미뤘던 결혼들은 뭐 좀 미룬다 해도 올해 혹은 내년 정도까지 하고 나면 네. 이제 자연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될 텐데 이런 기저 효과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요거는 뭐 기쁜 일이지만 너무 이렇게 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릴 이유는 없겠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기계적인 반등으로 아마 출산율이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우리 비율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비율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양적 신호죠. 바로 출산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네.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율은 분명히 늘었는데 출산화 수는 그다지 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23년, 24년 기준으로 일단 출산화 수는 잠깐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3만 건 가까이가 늘었기 때문에 약간 늘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한 1, 20%의 비율이 늘어난 것만큼 출산화 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과 관련돼 있는 모수는 15세부터 49세의 그 가임기 여성들 분에 이분들이 이제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낳을 자녀 숫자가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비율이니까 이 비율이 늘어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분자, 바로 출산화 수가 늘어나는 경우죠. 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또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요건 가만히 있어도 분모가 그렇죠. 분모가 줄면 이거는 네. 자동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분모 부분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적인 어떤 비율 증가일 확률도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분모가 되는 절대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비율이 늘어났지만 출산화 수는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심지어 출산율이 더 대폭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전체적인 총량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가령 우리가 모수가 100명일 때 출산율이 0.7이면 자녀 수가 35명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니까 남성은 빼니까 50에 곱하기 0.7 하면 이제 35명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비율이 늘었어요. 이게 1이 됐습니다. 0.3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모수가 50이면 2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은 뭐 굉장히 많이 늘었으나 오히려 총액 숫자는 더 줄어드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0.75 늘어난 거 고무적인 신호긴 합니다만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그래서 이런 반등의 신호들이 있을 때 사실은 요게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정밀하고 좀 미시적인 정책이나 유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90년대 생들이 뭐 마지막 희망이다 해가지고 그때 조금 뭐 애들이 좀 많이 태어나서
그 친구들이 뭐 얼마나 놔주느냐가 뭐 되게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뭐 맞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니까 부모란 얘기는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그 숫자가 많은 인구 코호트 집단을 뚝 드러내가지고 이제 부모 영어죠. 그러니까 네. 총알처럼 폭탄처럼 이렇게 늘어난다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이런 분들이 태어났으면 이분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시점에 또 모수도 늘어나요. 이런 정도의 성복 보면 베이비 부모가 발생하면 보통 한 세대 후죠. 한 30년 후가 되면 이제 에코 세대라 그러죠. 네. 베이비 제 1차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들이 또 부모를 이루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집단적으로 만약에 결혼 연령이 되고 네. 또 결혼을 하면 또 출산이 나오니까 그 상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가장 큰 베이비 부모는 70년대생이거든요. 70년, 71년 뭐 연간 출산화 수가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90년대에 혹은 2000년대 정도까지 이제 뭐 한 가정을 꾸리는 시점이죠. 이때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겠네, 또.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가 네. 이제 한 10대 정도가 될 텐데 한 10대 20대가 될 텐데 네. 한 10년 늦어도 한 10년 후가 되면 이제 다시 그 자녀를 결성하는 가족을 분화하는 시점에 들어갈 텐데 늘어날 것이냐. 약간 기계적으로 늘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문화적, 심리적 현상으로까지 아마 이전이 된다면 의사결정 내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마인드를 아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혼해서 앞으로 3명씩 낳을 거야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감소세를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절대적인 모수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럼 이렇게 될 때 뭔가 그나마 뭐 현실적인 어떤 뭐 해결 방안 뭐로 보통은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우 어렵죠. 어렵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는 사실상 사회 병폐가 다 축약된 결과거든요. 이게 원인이 아닌 결과치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이 결과는 하나인데 원인은 뭐 어마무시한 종류들의 변수들이 다 손을 봐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해법이 뭐냐? 이거 다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네. 어렵고 이렇게 또 바꾼다는 얘기는 제도나 인식 정책들을 바꾼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 바꾸는 거가 불편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이해 조정의 이슈를 잘 무난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컨센서스다 데이터 협의다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 자원과 관련돼 있는 배분의 룰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쉽게 되겠냐고요. 어렵죠. 사실 한국의 인구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카드들 뭐 저는 없는 게 없다고 봅니다. 다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은 좀 시니컬한 입장에서는 이게 백약이 무효 아니냐라고 네. 표현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정말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신의 카드 한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 다단하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 정책 추세를 전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인구 문제 만약 문제라면 저는 인구를 문제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동의는 안 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동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신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그 세대 간의 분업 구조라든가 사회 질서가 조금 혼란스럽고 불편해지니까 자녀를 낳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어쩌면 밑에 자녀 세대 같은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존중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인구가 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 기성세대들의 이 DNA 속에 박혀 있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국의 경제 규모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인구가 만약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인구 현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목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안에서 좀 잘 살아내는 새로운 방식.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총량에 대한 이슈인 것인데 옛날처럼 인구가 많아서 막 성장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이 계속 유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부모들이 다 동원되고 나면은 네. 소위 이제 노동 집약형의 산업 구조는 일단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오히려 인구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줄어드는 상황 안에서 잘 살아내는 방식, 즉 일단은 줄어드는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완화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잘 살 수 있는 방식들, 즉 적응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를 늘리겠다고 자꾸 이렇게 좀 그 정책의 포인트를 잡지 말고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대신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내용들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잘 살 수 있는 방식.
그죠? 인구가 줄어도 경제도 유지되면서 사회도 바통이 연결되고 더 중요한 젊은 친구들이 미래와 관련돼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그 속에서 이제 자녀를 결성하면서 본인들의 본능과 관련돼 있는 어떤 행복감도 느끼고 하는 이런 식의 본연의 어떤 과제나 어떤 이슈로 좀 전환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건 하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좀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방법을 찾는 속도보다 이게 너무 빨리 급감하게 되면은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충분히 그렇게 적절한 시간과 이런 방향성을 찾을 그 여유, 뭐 어떤 뭐 골든 타임 이게 뭐 확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건 당일론의 이슈인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게 정말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면 이거는 우리가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가면 되고 또 그 따라가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타임리하게 적절한 어떤 카드나 정책들을 쓰면 되겠죠.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심각한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정부가 막 정책 많이 하잖아요. 하죠. 돈도 엄청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정말 의지가 있고 정말 구체화된 방식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카드이냐라고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혐의들도 꽤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출산 정책이라고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출산이라는 단어를 빼면 다른 정책하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사실은 우리 17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 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무라는 건 사실은 하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 사는 방식으로 본연의 어떤 경쟁력, 소위 이제 사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정책들을 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얘기는 결국 사람의 이슈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이슈로 몰리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출산으로 나누고 뭐 결혼으로 나누고 뭐 청년으로 나누고 노년으로 이렇게 나누는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인 어떤 그 구분법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정책이라고 펴지만 사실 그건 청년 정책이고요. 청년 정책이라고 펴지만 그건 사실 산업 정책이 되는 거고요. 고용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 이제 예, 하나의 얘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감동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늘 또 공무원분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 찾기 어려워요.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지만 나라 밖에 있는 어떤 그 시도들, 실험들을 또 성과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갖고 오자 뭐 이런 식의 인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은 뭐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브 스트럭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요 정책이 먹혔다 해도 여기서는 먹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나 정책이나 인식적인 어떤 그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정합적이어야 결과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쪽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여기 들어온다고 글쎄요. 오히려 본전만 찾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성비 원가만 찾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 뭐 헝가리 정책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글쎄 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단 사실 우리한테 맞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지금 현재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더 깊게 들어가서 그분들이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털어주는 게 맞지 헝가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라는 얘기.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이 좀 더 필요하나 싶죠. 어찌 보면은 그 뭐 사회 뭐 비효율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뭐 그래서 좀 뭐 합리적으로 쓰이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개선되는 뭐 이렇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출산 정책, 출생 정책 혹은 뭐 우리 인구 정책이라고 단어를 씁니다만 그런 단어 이제는 조금 피곤하고요. 그냥 생애 전체에 걸친 인생 전체에 걸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구체화시키자. 다만 이제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배분하는 질서를 좀 세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세대에게 많은 자원들이 좀 돌아가는 구조죠. 그 구조 안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그 뒤에 바통을 반떠와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걸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분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어쩌면 윗단들에 대한 양보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포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의 새로운 사회 진입, 대비 그리고 가족을 결성하는 이 단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저는 청년 정책이자 이 인생 정책이죠. 인생 정책에 걸쳐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좀 품어내는 방식의 내용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 사실은 가족을 구성하죠. 근데 뭐 최근에 뭐 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금 개혁 이 어떤 방안 같은 것들도 보면은 사실 지금 2030 세대한테는 좀 불리한 방식으로 바뀐 거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니까 또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금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중요한 파트인데. 맞습니다.
연금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근로소득이 단절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예상되는 그 노후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냉정하게 또 사실은 세팅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연금제도는 대표적인 세대 부조 정책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또 다 동원을 하고 있죠. 이 단순합니다. 사실은 연금 정책 같은 것들 즉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 현재의 고통을 교환하는 구조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유지가 되려면 그 미래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현실이 이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끊임없이 소위 그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주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야 그렇죠. 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바톤 연결하는 것처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뭐 개별적인 가정이나 가계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재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산 축적 활동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 현재 열심히 좀 잉여해서 벌어둬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적자 구간이 있을 때 이걸 벌충하려고 하는 동기들이잖아요. 네. 이건 개별적으로 그렇게 노력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개별적인 상황인 거고 요거를 종으로 이렇게 축적시켜 보면 요게 사회가 되거든요. 사회에서도 흑자 구간에 계신 분이 계시고 적자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연간 단위로 흑자 구간이 보험료를 내고 적자 구간의 분들이 이제 수급비를 이게 사실 연금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그리고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보험료가 훨씬 많고 받아가는 게 좀 적어야 유지가 되죠.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베이비 부모들이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에 있고 또 연금의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니까 가능한데 뭐 70년대생 예를 들어 100만이 이제 당연히 한 10년 후가 되면 65세로 진입하는데 네. 100만이 올라가가지고 연금 주세요 하는데 지금 그거 내야 될 분들이 30만 40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결국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연금 제도야말로 어쩌면 사회가 바뀐 현재 상황, 즉 과거에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고성장이 만들어지고 보험료를 낼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마무시하게 태어났던 이게 전제가 되고 유지가 될 때 연금은 사실은 탄탄해지는 구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완전히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금은 유지불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적으로는. 단 이제 우리의 정책이라는 게 그 고갈이 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좀 안정화시키는 방식들을 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고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연금을 아예 세대 간 분리해서 상품을 두 개로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뭐 그나마 좀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한국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가 도달했을 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식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흑자 구간의 숫자가 줄어들고 적자 구간이 늘어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사실은 해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능력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따위 집어치고 그냥 내가 나 혼자 그냥 각자 도생할 거야. 뭐 국민연금 없애자 뭐 그렇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복지거든요. 어쩌면 다만 이게 이제 본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생각하면 그 소위 나라 돈을 받는 방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지원받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5가지죠. 국민부터 이름을 포함한 5가지 같은 경우에는 개보험이자 그러니까 전체가 가입해야 됨과 동시에 철저하게 본인의 그 의무에 의해서 받는 구조예요. 즉 이거는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잠시 어디다가 이제 맡겼다가 받는 구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축이 사라져 가지고 본인이 쟁여둔 것보다 노후가 더 길어졌어요. 만약에 적자가 더 늘어났죠.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이웃인데. 그렇죠? 이러면 결국 또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회 서비스나 기초생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에는 재정이에요. 세금이에요. 나의 세금이 또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을 없애자. 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없앤다 한들 추후 어떤 식이든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연금으로 안 나가도 어차피 나간다. 재정으로 다 예.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그 숫자와 관련돼 있는 이슈 개혁보다 모수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인플레 때 개도국 시절에 만들어진 연금 제도이다 보니 이게 선진국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갈 수 있는 구조적인 전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숫자 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구조와 관련된 틀들을 조금 개방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사실 제안을 해서 후속 친구들도 큰 부담 없이 사실은 뭐 모든 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금 제도는
뭐 사실은 거의 모든 세대를 적으로 돌리는 개혁 정책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떡할 거냐.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제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참 뭐 다들 바꿔야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너가 바꿔봐 하면 이게 또 모두의 의견이 다 나를 또 이제 비난하고 또 화살을 또 돌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맥락인 그런 거죠. 거겠죠. 예.